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사실상 끝이 났죠. 이제 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과거의 전례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한 빠르면 2주, 그리고 늦어도 3주 내로 헌재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되게 된다면 그로부터 60일 있다가 대선이 열리게 되니까요.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한 5월 중순에서 한 5월 말 그 사이에 대선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벌써부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헌재에 대한 지금 국민적인 신뢰가 바닥을 치는 거를 넘어서 가지고 뭐 지하까지 지금 뚫고 있다 보니까 그 여파가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사실상 이제 그 전화 면접을 하는 게 MBS와 한국갤럽 두 군데가 있거든요. MBS와 한국갤럽이 굉장히 이제 그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인데 그거를 보게 된다면은 탄핵에 대해 가지고 찬성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헌재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대해서는 불신한다. 이렇게 지금 응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개 지금 격차가 거의 한 몇십 프로 정도가 나거든요. 상식적으로는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헌재 또한 신뢰한다라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핵이 기각이 되건 아니면 또 인용이 되건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양쪽의 지금 진영으로부터 정말 이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게 지금 걱정이 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사태를 만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원흉이 헌재 본인 스스로다라고 하는 점이 더더욱 기가 막힐 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볼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탄핵 심판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형사 재판까지 같이 이제 엮여 있게 되거든요. 20일 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처음으로 이제 열렸고요. 1시간 조금 넘겨 가지고 금방 이제 끝이 났습니다.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내란죄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유죄가 선고가 된다면 사실상 뭐 무기징역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거든요. 이 재판에서 키맨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동시에 탄핵 재판에서도 키맨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자, 이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는데요. 그 한덕수에 대해 가지고 뭐 출석하기도 전부터 별의별 예측들이 나왔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언론사가 뭐 이렇게도 썼더고요. 노회한에다가 이제 그 따옴표를 딱 써가지고 노회한, 한덕수, 윤석열 편들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 기사도 있었습니다. 일단 그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추가로 9차, 10차를 요청을 하면서 증인으로 또 신청을 했던 사람이 한덕수 권한대행이죠. 그도 그럴 것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생각했었을 때는 계엄에 대한 정당성 이 부분을 한덕수 총리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하고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 측, 즉 민주당 쪽에서도 한덕수 이제 총리를 갖다가 증인으로 신청했었다라는 것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 국정조사 요 부분에서 한덕수 총리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이번에 또 국회 측도 증인으로 원했던 이유입니다. 그때 이제 그 국정조사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계엄의 절차적인 흠결 이게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한덕수 총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국무회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무위원들을 뭐 제대로 소집하지 않고 그렇게 뭐 선포하려고 했다라든지 그리고 또 절차적인 그리고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한덕수 총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렸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계엄에 있어가지고 불법성을 확인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국무회의의 절차적인 정당성, 실체적인 정당성 요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총리라고 하는 한덕수 총리가 이게 절차적인 정당성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국회 측 같은 경우도 증인으로 신청을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양날의 칼날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이번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냐? 이 내용이 굉장히 조금
재밌습니다. 어떻게 재밌냐면은 이제 그 모 언론사들은 뭐 그렇게도 뭐 예상을 했었거든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영혼 없는 관료 생활을 갖다가 뭐 평생을 해왔던 그런 사람이고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제 뭐 나쁘게 표현을 한 겁니다만 다른 말로 했었을 때는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처세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법한 자기에 대한 형사소송이나 이런 것도 걸려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빠져나가면서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뭔가 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진술들을 할 것이다. 요렇게 이제 그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그 헌재에서 한 총리가 했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 요거는 이제 그 계엄 선포에 대한 이야기죠. 계엄 선포에 대해 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계엄을 막고자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으나 결국에는 그 설득이 통하지 않았다라는 얘긴데 이 말 같은 경우는 이제 한덕수 총리한테는 그 소송에서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왜냐? 자기 같은 경우는 계엄을 막으려고 했다.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을 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을 했으나 그리고 또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요 얘기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죠. 자기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걸 전혀 몰랐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계엄과 자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얘기 같은 경우는 군 동원이 있기는 있었고 그리고 또 군 동원이 뭐 국회에 이제 뭐 진입을 했냐 안 했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일단 군 동원이 있었다라는 것만 이제 인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자기 같은 경우는 군 동원과 상관이 없다 요렇게 이제 또 선을 그었던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들을 종합해 봤었을 때 스코어를 따진다라고 한다면 국회 측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측도 그렇고 한 1대1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 뭐 분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절차적인 어떤 문제점, 국무회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군대를 어떤 동원했다라는 것이 국회에 들어갔다. 그리고 또 계엄군들이 국회 의원들을 갖다가 끄집어내려고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언은 없다 보니까 그 점에서는 플러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요. 국회 측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절차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계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실체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받아낸 거는 또 의미가 있겠지만 동시에 이제 그 군대를 동원했던 것이 어떤 정치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다. 이 얘기는 또 끄집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는 또 국회 측에서는 마이너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나와서 했던 얘기는 과하게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지도 않고 과하게 국회 측 편을 들지도 않고 딱 진짜 그 관료적인 모습의 전형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이제 그 형사소송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유리할 수 있는 지점을 또 가져가면서 동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에게 막 마이너스가 크게 되지 않는 딱고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들, 지금까지 확인이 된 내용들만 재차 확인을 해주는 그 정도 선에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그 한 총리가 헌재를 상대로 해가지고 당부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남겼던 건데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에 대해 일신의 영역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이렇게 이제 또 마지막 메시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언론들이 걱정을 하고 많은 언론들이 또 뭐 예견을 했던 것처럼 노회한 한덕수 윤석열 편들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은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도 편을 들지 않고 그냥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빨리 이 사태가 좀 종결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한덕수 총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극단의 시대를 넘어가지고 합리적인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저는 기원합니다. 그래서 헌재도 제발 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그런 모습과 결단을 보여줘가지고 국민들이 더
더 분열되고 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헌재 결정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발 좀 현명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